지금부터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소설가 한강에게 1980년 5월의 광주는 피할 수 없는 문학적 원체험이자 부채감의 근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그는 광주를 떠나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우연히 보게 된 사진첩 속의 참혹한 이미지들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통해 광주의 상처를 내면 깊숙이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설가 한승원으로 그 역시 5.18의 비극을 다룬 작품을 썼습니다. 이처럼 한강의 문학 세계는 개인의 실존적 고통을 넘어 국가 폭력과 역사적 트라우마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관통하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집요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을,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우뚝 선 그의 문체는 지극히 서정적이고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서늘하고 강인한 힘이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그가 광주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5.18의 희생자들을 호명하고 그들의 짓밟힌 존엄을 복원하려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시도입니다.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나 재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 한 개인이, 한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고 쓰러져 갔는지, 그리고 그 죽음과 살아남음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처절한 증언이자 진원곡에 가깝습니다. 소설의 제목 소년이 온다는 역설적인 울림을 지닙니다. 소년은 끝내 오지 못합니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15살 소년 동호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부재하는 소년을 끊임없이 호명하고 그의 시선을 따라감으로써 잊히고 왜곡되었던 5월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즉, 소년이 온다는 것은 과거의 망령이 현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직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정한 애도와 기억 투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강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수많은 증언 자료를 검토하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작가 후기에서 이 작업이 알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알아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5.18을 정치적 구호나 박제된 역사로 남겨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그는 그날 그곳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얼굴과 목소리, 그들이 느꼈던 공포와 고통, 그리고 그 참혹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순간들을 복원해냅니다. 친구의 시신을 찾기 위해 시위대에 합류한 중학생, 시신들의 썩는 냄새를 맡으며 수습을 돕던 여고생,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는 편집자, 고문 후유증으로 망가진 영혼들. 소설은 이들의 목소리를 릴레이처럼 이어가며 거대 담론 뒤에 가려졌던 개인들의 미시사를 생생하게 길어올립니다. 따라서 소년이 온다를 읽는 행위는 단순히 한 편의 소설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끔찍한 폭력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희생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윤리적 행위가 됩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안전한 관찰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자를 끊임없이 너라고 부르며 참혹한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묻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폭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1980년의 광주를 넘어 인간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유효한 질문이며 바로 이 보편성 때문에 소년이 온다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서사 구조의 시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장마다 화자와 시점이 교차되는 독특한 다성학적 서사 구조에 있습니다. 에필로그를 제외한 6개의 장과 하나의 짧은 막가는 각각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1980년 5월의 광주와 그 이후의 시간을 조명합니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5.18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단일한 시점이 아닌 여러 개의 파편화된 프리즘을 통해 입체적으로 비춤으로써 그 참상의 다층적인 면모와 깊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1장 어린 새에서는 동호의 시선과 순수의 증언이 그려집니다. 소설은 15살 소년 동호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를 찾기 위해 시신들이 임시로 안치된 도청 상무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동호의 시선은 아직 이념이나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눈입니다. 그는 왜 군인들이 시민들을 죽여야 하는지, 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시점을 통해 독자는 이념적 해석이 배제된 폭력의 날 것 그대로의 부조리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썩어가는 시신들을 닦고 유가족들 앞에서 촛불을 밝히며 인간의 몸이 얼마나 쉽게 뭉개지고 존엄이 훼손될 수 있는지를 목도합니다. 2장 검은 숨에서는 정대의 영혼과 죽은 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장은 동호의 친구이자 총에 맞아 죽은 정대의 영혼이 화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영혼은 자신의 육체가 다른 시신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한 곳에 쌓이고 불태워지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봅니다.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의 시점이라는 파격적인 설정은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죽음의 영역, 즉 폭력이 가닿는 궁극의 지점을 서술합니다. 정대의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으며 자신의 시체가 부패해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봅니다. 이 장은 국가폭력이 단지 생명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죽은 자의 육체마저 능멸하고 소멸시킴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였음을 끔찍하고도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3장 7개의 뺨에서는 편집자 은숙과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드러납니다. 3장의 화자는 1980년 당시 상무관에서 동호와 함께 일했던 여고생 은숙입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출판사 편집자가 된 그녀는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을 기리는 연극의 검열을 맡게 됩니다. 이 장은 특이하게도 너라는 2인칭 시점으로 서술됩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은숙 자신입니다. 너는 보았다. 너는 들었다와 같은 문장들은 은숙이 고통스러운 기억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이자 동시에 그 기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객관화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고문당한 후 7개의 뺨을 맞고 풀려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를 치욕과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밥을 먹는 행위, 화장을 하는 행위 등 살아있음의 모든 징표가 그녀에게는 죽은 이들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4장 쇠와 피에서는 수감자 진수와 고문의 후유증이 그려집니다. 4장은 은숙과 함께 일했던 대학생 진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위 진압 후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장은 대부분 3인칭으로 서술되지만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단편적으로 삽입됩니다. 그는 고문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인간적 모멸감을 잊지 못합니다. 고문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고통을 끝내려 시도합니다. 진수의 이야기는 국가폭력이 한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장 밤의 눈동자에서는 노동자 선주와 침묵의 증언이 담깁니다. 5장의 화자는 상무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노동자 선주입니다. 그녀는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하지만 5.18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녀는 당시 겪었던 끔찍한 폭력, 특히 성적인 폭력의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 장은 그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나와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주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시도의 고통과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어가 폭력의 참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망각이 아니라 차마 언어로 형상화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의 증언입니다. 6장 꽃 핀 쪽으로에서는 동호 어머니와 애도의 서사가 전개됩니다. 마지막 6장은 동호의 어머니가 아들의 행적을 되짚어가는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시간은 아들이 죽은 1980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끝없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어간 그 길을 걸으며 왜 아들이 총을 든 군인들 앞으로 걸어 나아갔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폭력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학살을 막기 위해 떳떳하게 맞서 나아갔음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한강은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겹치고 교차시키며
5.18이라는 단일한 사건 속에 존재했던 무수한 고통과 상처의 결을 섬세하게 복원해냅니다. 특히 너라는 호명은 독자를 단순한 관찰자에서 역사의 증인으로, 고통의 공감자로 변화시키는 탁월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상징과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주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강은 폭력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소설 전반을 지배하는 이미지는 무참하게 훼손된 육체입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찢기고 뭉개진 시신들, 상무관에 즐비하게 늘어선 관들, 고문으로 망가진 육체, 그리고 썩어가는 시신의 냄새. 작가는 이러한 끔찍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독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의 본질이 바로 한 개인의 구체적인 육체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행위임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군인들은 시신들을 돼지고기처럼 트럭에 던져 싣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얼굴을 뭉갭니다. 이러한 행위는 희생자들을 더 이상 존엄한 인간이 아닌 처리해야 할 사물이나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에 맞서 상무관의 자원봉사자들은 썩어가는 시신들을 정성껏 닦고 깨끗한 옷을 입히며 태극기로 관을 덮어줍니다. 촛불을 밝히고 애국가를 부르는 행위는 훼손된 육체 너머에 있는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얼굴을 되찾아주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육체의 문제를 넘어 영혼의 존재에 대한 깊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영혼이 있다면 이 모든 기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동호의 이 질문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입니다. 작가는 정대의 영혼을 화자로 내세우는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육체가 소멸된 이후에도 남는 것, 즉 기억과 고통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정대의 영혼은 자신의 육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외롭게 떠돕니다. 그의 영혼은 폭력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이 기억이 바로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물들 역시 영혼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고문을 당한 진수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었다고 느끼며 은숙은 살아있다는 죄책감에 자신의 영혼이 잠식당합니다. 참혹한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소설 속에서 촛불과 노래는 어둠에 맞서는 연약하지만 끈질긴 저항과 연대의 상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상무관에 안치된 시신들 곁에서 생존자들은 밤새 촛불을 밝힙니다. 하나의 촛불은 미약하지만 수백 개의 촛불이 모여 체육관의 어둠을 밝히고 죽은 자들의 곁을 지킵니다. 촛불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의 빛이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용기를 얻는 희망의 빛입니다. 시민들은 계엄군 앞에서 그리고 죽은 동지들 앞에서 함께 애국가를 부릅니다. 군인들이 그들을 폭도와 빨갱이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행위는 자신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언하는 역설적인 저항의 방식입니다. 촛불과 노래는 비폭력적인 저항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거대한 군사적 폭력 앞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들을 상징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필로그에서 작가 자신으로 보이는 나가 등장하여 이 소설을 쓰게 된 과정을 고백합니다. 그는 나는 폭력과 존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기억하고 증언하는 행위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국가 폭력은 종종 진실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려 합니다. 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끈질기게 기억하고 증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소설 속 인물인 선주가 잊지 마라, 우리를이라고 말하듯 기억투쟁은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입니다. 한강은 이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자료들을 파고들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파편화된 기억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냅니다. 따라서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변호하는 증언문이자 망각에 저항하는 강력한 문학적 실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상처를 헤집어 그 속에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길어올리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국가 폭력이 한 개인의 삶과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는지를 핏빛처럼 선명한 언어로 증언합니다. 소설은 독자에게 쉬운 위로나 값싼 희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이 겪는 평생의 고통과 죄책감,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보여줌으로써 폭력의 상처가 결코 쉽게 아물지 않음을 역설합니다. 은숙의 삶을 짓누르는 죄책감, 진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문의 기억, 선주의 가슴에 묻힌 침묵의 비명, 그리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끝나지 않는 애도는 5.18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절망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강은 가장 어두운 폭력의 심연 속에서도 끝까지 꺼지지 않았던 인간 존엄의 불빛을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친구의 시신을 찾기 위해 죽음의 공포를 무릅썼던 소년의 용기, 썩어가는 시신을 정성껏 닦아주던 시민들의 연대, 총구 앞에서 함께 애국가를 부르던 그들의 결애, 그리고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존엄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사랑. 이러한 인간적인 행위들을 통해 작가는 폭력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없음을,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마지막 무엇인가가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소년이 온다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광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어떤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인간에게 더 이상 늑대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소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억 투쟁입니다. 잊히고 왜곡되기를 강요당했던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되살려내어 현재의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책을 닫은 후에도 소년의 맑은 눈동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이 책을 읽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끝나지 않은 애도를 위한 진혼곡이자 인간의 존엄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며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시대의 양심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폭력은 인간의 육체를 파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연대의 의지까지는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기억하고 증언하며 서로를 돌보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학은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되살려내는 것이며 침묵당한 목소리들을 복원하고 잊혀진 존재들을 다시 호명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역사의 증인이 되고 고통받은 이들과 연대하며 인간의 존엄을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설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다룬 작품이 아니라 폭력과 고통 앞에 선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을 탐구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든 권력의 폭력 앞에 무력한 개인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호와 정대, 은숙과 진수, 선주와 그 어머니는 바로 그런 보편적 인간의 얼굴들입니다. 한강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소설을 읽는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물음들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결코 과거에 머무르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목소리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영원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그의 문학이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탐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그 대표적인 증거이며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사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문학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학은 단순한 오락이나 취미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며 미래의 희망을 모색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바로
그런 문학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작품으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고 존엄을 지켜나가는 등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